지상파 종편 라디오를 보면 저쪽에 종북 주사파가 한 명 앉고 보수라고 한 명 앉히는데 이게 종북 주사파보다 더 얄밉게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내부 분란 일으키고 이걸 보수 패널이라고 앉혀놓고 그만 다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들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이 막 뒤집어지지만 패널 선정, 패널 섭외는 100% 방송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우리는 이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해서 불렀어요 하면 거짓말하지 마 하고 증거를 들이대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우리 주장일 뿐이고 방송사의 편집권에 편성권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이 토론할 때는 그때는 방송사에서도 국회의원 개인한테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에다가 우리가 이런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에서 제대로 된 자유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패널을 국회의원 중에서 잘 선정해서 보내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방송사가 요청 안 하면은 당이 먼저 나서서 이 사람은 우리 당대표니까 출연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방송사를 우리 자유파가 장악하거나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PD나 작가, 그거는 이제 그 방송사 직원들인데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는 진행자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40년 넘게 방송 생활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진행자로서 제 프로그램의 PD하고 작가한테 제가 의견을 개진한다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섭외가 안 돼서 못 나올 때는 있지만 섭외가 되면 이 사람들로 되게 구성을 해줘요. 왜냐하면 진행자가 제일 하기 편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줘야 프로그램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으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주요 방송사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를 우리 자유파 진영의 활동가들로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파 쪽에서는 누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짜 보수들을 배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 문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하고 싸울 때도 뭐 큰 문제 없었는데 뭐 정권까지 교체했는데 뭐 문제가 생기겠냐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나 우리 수색대님이 딱 저렇게 불침번 근무하듯이 저러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는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갔고 앞으로도 현장을 더 많이 나갈 거거든요. 현장에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저녁 방송도 생방송을 아침으로 통폐합했으니까 많이 나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든 현장에는 최소한 3명은 같이 갑니다. 우선 고성범 본부장이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최재인 PD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본부장은 꼭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이 수십 명이 갑자기 기습을 하면 모를까 몇 놈 달려드는 거는 우선 저 지역본부장이 알아서 맡을 거고 그리고 나서 저 고성범 본부장이 저 대신 두드려 맞을 거고 그러는 사이에 제가 어디 도망을 가거나 112에 신고전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야 비켜라 하고 제가 직접 나서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경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몽축을 키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우리 고성범 본부장한테 좌파, 종북주사파가 뭐 이런 것들이 공격할 때 싸워서 이기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한 3분만 시간을 벌어주라. 제가 엊그저께
이 GP, GOP 말씀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5분 대기조라는 거 있잖아요. 군에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5분 안에 전투 준비를 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면 GP는 그 5분 대기조가 5분 동안 준비하고 전투에 투입될 때까지만 버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범 본부장한테는 그저 3분 대기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판을 정리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전혀 해봤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전략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다. 움직임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막 기기묘묘한 그 꾀를 내거나 이런 것도 전략이지만 그게 아니고 정치에 있어서 전략은 뭐냐면요.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늘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고 우리가 좀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와 물러날 때 그리고 물러나도 버티다가 물러날 때와 아주 신속하게 질서 있게 물러날 때 이거를 구별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1대1 싸움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이를테면 저 종북주사파 한 170명 국회의원하고 우리 쪽 자유우파 한 115명의 국회의원이 패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휘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부대니까 이들을 지휘하려고 그러면 나아감과 물러남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물러날 때 질서 없게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퇴를 해도 질수는 있잖아요. 병가지 상사라고 질수는 있지만 질 때조차도 질서 있게 퇴각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퇴각하다가 야 이쯤에서 다시 진지 세워. 지금부터 반격해야 돼.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이번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을 해놓고 오늘 임명을 했어요. 내정은 한 석 달 전에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때 내정을 했다고 그때 바로 그냥 공식적으로 지명을 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그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동관 특보가 굉장히 곤란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정은 했는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게 뭐 보도도 되고 뭐 또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또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도 발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방이 벌어졌는데도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지 않고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 이제 타이밍이 됐다 생각하니까 딱 공식 지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상혁이란 자의 면직 처리와 관계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자유파가 윤석열 정부가 좌파들의 거듭된 똥볼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의 주도권을 지금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된 그 헛발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괴담 유포가 실패했잖아요. 좌파들, 종북주사파들의 괴담 유포는 실패했는데 그 바람에 우리 어민들은 전부 다 지금 죽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아주 심각한 전략 오류입니다. 또 이재명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리스크, 김남국 리스크는 하나도 해소된 게 없이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점점 심각하게 분열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양평계단 갖고 한번 재미 보려고 야 마침내 김건희 일가 특혜 잡았다. 이러고 저것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다가 원희룡 장관이 정말 사직생으로 백지화선언하면서 정면으로 맞짱을 떠버렸잖아요. 그래 엊그저께 국회에서 원희룡과 저 종북주사파들 맞짱 뜬 거 보셨죠? 거기 완전 일당백으로 원희룡이 압승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서 양평괴담도 힘을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올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게 외교안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방문, 미국 국빈 방문, 또 G7 회의 방문, 마침내 나토 정상회담, 폴란드, 우크라이나까지 쭉 갔다 오면서 삼국 안보 체제, 한미일 삼국 공동 안보 체제를 거의 이제 재건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마무리 대미를 장식하는 캠프 데이빗 회담이 8월 18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40%대를 몇 달째 유지를 해왔고, 최근 들어 뭐 조사에서, 일부 조사에서 30%대 뭐 떨어지는 게 나오지만, 저희 고성구 TV 조사는 이제 8월 7일 날 발표될 건데, 저는 40%대를 유지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은 지것들 딴에는 겨루고 별러서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 분열과 내홍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KBS 이사장의 그 여러 가지 비리 연루, 그리고 또 이영풍 기자 투쟁으로 인한 KBS 바로 세우기 운동,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 또한 이슈 자체가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딱 그 시점을 잡아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카드를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종북주사파들은 언론 장악 음모가 있니, 뭐 자녀 학폭 문제가 의혹이 있니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흐름 자체가 뭐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뭐 크게 부자연스럽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상당한 정도 언론 작업을 통해서, 언론의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동관 특보가 나름 대응을 잘 해서 그 아들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냈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봐가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라는 카드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달 전이었으면, 1달 전이었으면 굉장한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는 이동관 카드가 별로 역풍 없이 기정사실화되고, 이런 정도라면 청문회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몰랐던 엄청난 새로운 무슨 비리나 뭐 의혹 같은 게 다시 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임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국정관리 능력이거든요. 언제든 임명할 수 있지만 언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네,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제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국정운영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동기, 선한 동기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열심히 하겠다, 좋은 뜻으로 하겠다, 이거 갖고서는 국민들이 열심히 하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거든. 좋은 결과를 내라고 뽑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열심히 하겠다는 주관적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아주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갖춰야 돼요. 이 카드를 언제 내는 것이 좋겠는가? 이 카드 앞에 다른 카드를 뭘 내는 게 좋겠는가?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바둑에도 수순을 하나 잘못 틀리면, 똑같은 판인데도 수순 하나 잘못하면 대마가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동안에 뭐 다들 그러잖아요. 굉장히 학습 속도가 뛰어나다, 빠르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뭐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국정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래서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평가까지 포함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이 전략적 감각이 언제 길러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날 때부터 갖고 난 건지 아니면 이 검찰총장 하면서 저 좌파들하고 전면전을 하면서 키워진 건지 아니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키워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질게요. 이게 고수들이 바둑을 두면 하수가 보면은 왜 저수가 갑자기 나오지? 하고 잘 모르잖아요. 네? 고수는 보통 저 이창호나 이세돌 같은 프로 고수들은 한 50수 정도를 보통 내다보면서 둔다 그러거든요. 50수. 그리고 자기들이 집중해서 수읽기를 하면 150수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내면서 한 수 한 수 둔다는데 그러면 이 정치의 고수들이 그래도 두세 수 정도는 내다보고서 뭐 포석도 놓고 카드도 던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수가 보기에는 그게 한두 수 앞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략적 행보를 그 의미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 또 김기현 대표 이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읽어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읽어내고 있을까? 잘 못 읽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한마디 크게 뚝 던지면 비서들이 아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자들 하는 거 보면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당에서도 보면 대통령은 아주 쉽게 툭 던졌는데 이걸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갖고서 자꾸 설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 전략적인 감각, 대통령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당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나도 대통령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차치고 포치고 다 혼자는 못 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이 정도 하면 비서실에서도 이 정도 받쳐주고 집권당에서도 이 정도 받쳐주고 또 정부에서 이 정도로 쭉 밀고 나가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비서실과 당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대목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평을 하거나 칼럼을 할 때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아 그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예, 저도 사실 이런 논평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 주장하고 싶지 대통령의 말이 이런 말인데 왜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런 수준의 논평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는 이거는 아무리 내가 부담이 돼도 해야 되겠다 싶은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논평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일이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읽어내고 잘 읽어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세수를 보면 네수 다섯수 앞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예? 그런 천하의 인재들을 잘 발굴하고 발탁해서 대통령실과 당 그리고 정부를 다시 좀 보강해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 절실하게 합니다. 사실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 못합니다. 총리나 장관들도 선거에 개입 못해요. 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 못하니까 대통령실의 비서들도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당이나 국민의힘이건 또 저 좌파 정당이건 어느 정당이나 정당 주위에 그 정당과 호흡을 함께하는 지지단체, 지지 세력들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국TV와 고성국TV 시청자 아미고들은 그런 중에서도 좀 특별한 지위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그쪽으로 쫓아가는 동원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성국TV는 자유우파 정론방송이고 총선과 관련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자유정론방송이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자 그런다고 와 그거나 계속 선전하고 전파해주는 그런 선전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고성국TV의 입장이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좀 서로 달라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고성국TV는 그런 차이가 있어도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우파의 정책 대표체니까 하고 사랑 어린 비판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덩치는 산만한 게 이 별것도 아닌 이 자유우파 유튜브 이거 하나 자기들이 이걸 포섭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자유우파 유튜브 때문에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못난 것들이야. 네, 못난 것들이야. 거기에다가 원래 이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숫자는 뭐 300만인지 뭐 몇 명이래요. 그리고 당비내는 책임당원만 840만 명인가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그렇대요. 그런데 광화문에 모여라 그러면 5천 명도 못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의 페이퍼 정당이지 뭐. 당원 이름은 당부 명부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활동 가능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조직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목숨 걸고 우리 종북주사파와 싸워야 되니까 다 모여라 하면 국민의힘 당원보다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더 질서정연하게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자발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자유파의 현실이 그만큼 사실 좀 열악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종북좌파와 맞서서 행동으로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이 뭐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이 자유마을 세력이나 또는 고성국TV와 함께하는 아미고 동지들 말고 어디 있을까?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딴 데 또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한편으로는 깝깝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막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정남 고문 질문대로 내년 총선에서 고성국TV가 감당해야 될 몫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판이 짜여지지도 않았고 또 지금의 지도부가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될지 또 선대위나 공관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선거를 주도하고 누가 공천을 주도할지에 따라서 고성국TV와의 관계 또 고성국TV에 요구되는 그 미션의 수준과 역할이 다 다를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또 매우 유연하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그때그때 저희가 고성범 본부장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